이게 하나은행 설명이긴 한데요. 아마 다른 금융권에도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은행권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소개를 아주 최소한만 하고 구체적으로 전용 소개를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원서 접수 날 같은 거는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는데 오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초로 다 밝히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24개국에 181개는 지금 이제 195개 정도 넘어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글로벌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번에 채용 전형 할 때도 글로벌 전형을 별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영어 이외에 제1국어 관심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설사 지금 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입사해가지고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지원이 되니까요. 더 세계적인 꿈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물 자랑입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서요. 여러분들 이제 추정 면접 보실 때 이 건물의 이 문을 통과해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건물 자랑이 연수원입니다. 여러분들 8주 정도 오시면 연수를 받게 될 거거든요. 여기는 그 서울에서 인천 가는 쪽에 청라라고 있는데요. 조 섹터 전부 다가 저의 연수원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대학교 부지보다는 아마 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 생활하시는 내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좀 구축이 되겠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본점 6층에 독서실도 되고 실제로 사무실을 여기서 쓰거든요. 그래서 일하다가 좀 답답하면은 여기 내려가서 PC가 다 클라우드로 연동돼 있어가지고 제 사원증을 찍으면은 방금 전까지 작업했던 화면이 다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를 여기서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는 365일 24시간 헬스장 다 무료 개방하니까 직원분들 얼마든지 운동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 회사 소개 빨리 끝났고요.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면접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직업하고 직장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여기 대학생분들, 취준생분들 여쭤보면 무슨 일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마케팅을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저는 재무관리가 좋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인사 쪽을 해보고 싶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공무원 하고 싶어요. 또는 저는 은행에 다니고 싶어요. 라고 하거든요. 이게 직업과 직장의 가치를 혼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해드리면 내가 어떤 일을 일상적으로 하는 일의 종류 자체는 마케팅이든 생산관리든 영업이든 되겠죠. 근데 마케팅을 하더라도 은행에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삼성에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우리 GS 리테일에서 마케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회사를 고를 때는 어떻게 골라야 되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고를 때는 자기 적성을 보셔야 돼요. 나는 평소에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 아니면 나는 마케팅 전문가가 되고 싶어. 근데 내 직장을 고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서 고르셔야 돼요. 나는 엄청나게 경쟁적인 상황에서 더욱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러면 경쟁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그런 필드로 가야 되고, 나는 너무 경쟁적인 환경에 놓이고 안정적이지 못한 내 인생이 불행해. 그러면은 공무원 준비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회사 같은 것을 보실 때 자기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판단 없이 은행에 들어오실 경우에 제가 몇몇 안타까운 사례는 정말 훌륭하고 면접도 잘 봐서 은행에 입사하셨는데 사실 천신만고 끝에 뭐 몇백 대 1 뚫고 오셨는데 3개월, 6개월 만에 바로 손 들고 퇴사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면은 은행이 절대 편한 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업 현장에서 앞에서 손님들이 앉아 계셔서 3, 40개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순간부터 손 떨려서 이제 일을 못 하시는 거죠.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이제 악몽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떨림이 공포의 떨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나는 좀 이렇게 경쟁적인 상황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일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 대면 관계, 대인 관계 계속 만나고 찾아다니고 영업하는 거에 자신 있다. 이런 성향을 먼저 파악하시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은행에 맞는지 먼저 보시는 게 그게 좋습니다.
네, 이거는 비전 및 가치 체계인데요. 이거는 그냥 다 외우셔야 돼요. 본인이 어떤 회사를 가겠다고 하면 우리 관리에서 말씀하셨겠지만 그 회사의 비전과 가치 체계, 인재상이 완전히 숙지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관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회사를 지원할 때 그 홈페이지를 일주일 동안 쭉 들어가면서 정독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기업문 담당자들이 엄선해서 한자 한자 만든 숫자고 단어고 하니까요. 다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는 이렇게 약자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우리 4F처럼 BEST에서 베스트 2025, 2025년까지 이런 목표를 세우자. 또 다른 약자가 나옵니다. POWER 합치면 파워죠. 그죠? 패션, 오픈니스 쭉 분석. 그래서 파워, 근데 정직에 기반해서 파워 온 인테그리티. 이게 저희 핵심 가치입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익히시고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멘트 하실 때 이런 매직워드, 단어 하나하나를 녹이시면 면접관에 굉장히 뿌듯하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워 온 인테그리티가 있고 세 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홈페이지 가면 있으니까요. 다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GS 리테일의 4F랑 비슷하고 좋은 말 같으면서도 뭔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모든 회사가 다 좋은 말들을 쓰는 것 같은데 이 회사, 은행 간의 차이가 뭘까? 그 차이가 바로 그 회사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 색깔과 내가 얼마나 얼라인이 되는지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면접은 다 아시죠? 서류 필기 1차, 2차 면접인데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서류 전형인데 서류 전형은 글자가 좀 깨지지만 다 보이시죠? 그래서 자기소개서하고 어학학점 자격증인데 이 금융회사다 보니까 이게 자격증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자격증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기업 여신 관련, 자산 관리 관련, 리스크 관리, 재무 분석, 그다음에 매환 관련 이런 자격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들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더 길게는 3년에서 5년 정도 준비해야 되는 고급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남아있는 시간, 내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은 큰 자격증 시험 하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이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게끔 만약에 자격증이 없으시다면은 뭐라도 하나 자격증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이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원자분들, 요즘에 다 우리 그 팀장님도 토익이 만점이신데 지원자분들 10,000명, 15,000분 이렇게 오시면은 한 20, 30% 정도가 대부분 토익이 900점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점수를 계산을 할 때 사실 850점이면 낮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준비하실 때는 학점 관리, 어학 성적 관리, 가능하다면 영어는 기본이고 영어 이외에 제1국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 베트남어, 스페인어 이런 것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제1국어를 많이 우대를 하거든요. 저희가 24개국에 진출을 해 있다 보니까 그 언어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중에서 베트남 어학과나 스페인 어학과나 인도네시아 어학 전공자 계시면은 그 어학을 우대하는 은행이 아마 하나은행밖에 없을 거니까 이번에 꼭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필기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걸 적어 놓으신 거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NCS 준비하시면 돼요. NCS 기반으로 필기시험 나올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역량평가 볼 거거든요. 디지털 역량평가는 사실 어떻게 디지털 역량평가를 준비할지가 너무 모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9월 9일에 채용 공고가 나갈 거예요. 9월 23일까지 원서 접수할 거고요. 그래서 9월 9일에 채용 공고문을 보시면 저희가 디지털 역량평가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써놨으니까 그 범주 안에서만 출제를 할 거니까 꼭 학습을 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거고요. 면접을 들어오시면 면접이 특히 은행권 면접이 좀 이렇게 힘든 건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합숙 면접 1박 2일은 하지 않고요. 이번에는 하루짜리 면접만 진행합니다. 면접은 크게 4가지인데 BI 면접, 그 다음에 토론 면접, 토론이 이제 협상 면접이겠죠. 그 다음에 세일즈 면접, 그 다음에 PT 면접이 진행됩니다. BI 면접이 이제 행동사례 면접이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절대 쓰지 마셔야 될 것. 그게 소위 말하는 여러 사이트에 돌고 있는 거 있죠. 성장과정, 봉사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성격에 대한 어필, 이렇게 4-5개로 기본 구성이 되어 있는 자기소개서들이 소위 말하는 합격자 자소서라고 막 돌고 있거든요. 그런 그 천편일률적인 자기소개서는 사실 아무런 어필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면접을 볼 때 그 면접의 질문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쓰시는 겁니다. 아, 내가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쓰면 면접관이 이거 읽고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겠지 라고 예측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면접을 대비해서 쓰는 면접 준비서고 설계서지 나는 뭐 따뜻한 날 몇 월 며칠에 뭐 자상하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몇 년 몇 년에 둘째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항상 본인이 어필하고자 하는 주요 역량과 사건 중심으로 소제목을 달아서 면접관이 굉장히 많은 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글을 봤을 때 글의 구성이 소제목과 단락단락으로 명확하게 분리돼서 쉽게 내용이 파악될 수 있게끔 그렇게 쓰시는 게 강한 어필입니다. 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글의 구조가 딱 출력해서 봤을 때 짜임새 있는 그런 구조였으면 훨씬 더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PT는 저희가 전공자, 비전공자를 구분하지 않기 위해서 가령 저희가 IT 관련 주제만 드리면은 비전공자 분들은 또 힘드시기 때문에 항상 IT 베이스, 디지털 관련 주제 또는 사회적인 주제 그리고 경영, 경제적인 주제 이런 걸 섞어서 한 2-3개 정도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발표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표 시간은 뭐 저희가 구성해봐야겠지만 길게는 못 드리고 5분에서 8분 정도 드릴 것 같은데요. 이 PT 면접을 하실 때 주요 초점은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시고 나서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돼요. 면접관들이 묻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긴장하시다 보니까 그거를 못 들으시고 했던 말을 계속 반박하고 내가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 면접관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마치 경쟁적으로 면접관을 설득해야 되는 줄 알고 계속 언쟁으로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포인트가 아니라 면접관은 어떻게든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요지에 접근할 수 있게끔 계속 유도하는 질문을 드려요. 속마음으로는 제발 내가 이걸 물었을 때 이 대답을 해줘 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이 나한테 왜 이 질문을 할까 그 포인트를 항상 염두하시면서 PT 면접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즈 면접은 저희가 물건을 하나 드려요. 근데 물건이 금융상품이 아니라 일반 상품들입니다. 가령 뭐 신발이 될 수도 있고 마이크가 될 수도 있고 빗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실 때 이제 우리 좀 특히 남자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10명 중에 2-3명 이런 분이 계신데 긴장하시다 보니까 할아버지 되면 갑자기 형님 누가 사주세요. 뭐 집이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지 말고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긴장되시겠지만은 뭐 몇 초, 1분이라도 어떻게 접근할까를 먼저 좀 구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일즈 면접에서 저희가 이렇게 강한 어조나 목소리 크기나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든 이 제품을 파악해가지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세일즈를 하는 그런 역량이 있구나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좋은 성격을 과시하는 용도로는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협상 면접은 저희가 어떤 토론 주제를 드리고 토론을 시키는데 여기서 중요한 실제가 뭐냐면은 토론을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장에서 뭔가 상대방이 워낙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접근을 하면 긴장하셔가지고 토론에서 이기려고 언성이 높아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논리도 중요하지만은 토론에 임하는 태도를 보는 거니까 그 태도를 상대방의 이야기 먼저 들어주고 그 안에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이런 차분하게 임하는 태도를 보는 거니까 그 태도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사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번 4개의 직군으로 뽑습니다. 글로벌 직군, 그 다음에 디지털 미래금융 직군, 그리고 기업금융 IB, 자금운용 신탁으로 뽑는데 어떤 직군으로 입사하시든지 간에 들어오셔가지고 2, 3년 정도는 최소 영업장 근무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본인이 선택한 CDP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건데요. 물론 CDP는 두세 개 선택도 가능하고 다 변경도 가능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영문학 전공을 했는데 저는 글로벌하게 중국 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글로벌의 중국 CDP를 타서 저는 3년 전에 회사에서 보내주는 중국 MBA도 갔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기업금융 CDP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서 본인이 노력하시는 만큼 얼마든지 교육 기회는 주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기업금융을 해외에서 하면 글로벌이고 자금운용을 디지털로 하면 디지털 금융이거든요. 그래서 다 연관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같은 금융에 존재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1년에 한 20명 정도는 그 MBA나 석사를 다 보내요. 그래서 제가 나온 MBA는 여기 중국 CIBS MBA인데요. 여기 미시건이나 UW, USC, 영국, 베트남, 인도 저희가 진출해 있는 나라에 주요 대학 석사 MBA 과정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게 가는 동안에 학비하고 급여하고 가족생활비와 그다음에 모든 하우징비를 다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혜택이니까 뭐 국내든 해외든 가시면 될 것 같고 직무별로 파생 리스크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해외 과정이 마땅치가 않으면은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카이스트 과정에 저희가 국가시켜서 전문성 채울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GFM 제도는 단순히 MBA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만약에 나는 어떤 중국이나 일본 아니면 베트남 지역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럼 저희가 1년에 2번씩 GFM 공모를 합니다. 선발해 주시면은 본인이 베트남어하고 전공을 하지 않아도 저희가 베트남 어학 전문 과정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베트남 전문가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베트남 지역에 3개월, 6개월씩 OJT를 보냅니다. 그렇게 글로벌 풀을 구성한 다음에 공석이 생기면은 그 풀 안에서 이제 발령이 나는 인력은 그래도 1년에 한 5, 60명 정도는 계속해서 GFM을 보내고 있고 지금 해외 OJT 나가 있는 인력도 한 13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영업점 발령 나시면 영업점에 두세 개 영업점당 한두 명은 GFM 과정에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건물 자랑이고요. 글자가 좀 깨졌는데 짧은 시간 안에 좀 타이트하게 최대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취업 준비를 어려우시겠지만은 마지막까지 용기 잃지 않으시고 취업 준비 잘 하셔가지고 꼭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퀴즈는 제가 하나는 약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핵심 가치 뭐뭐 온 인테그리티 뭐뭐가 뭘까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